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본대요. 혹시 그 사람한테 연락 왔을까봐 전화 한 통에 살 것 같고 답장 하나에 눈물이 난답니다. 주변에선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게 이 감정이라면서요. 이 나이의 사랑이라 누군가에겐 기적 같고 누군가에겐 재앙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노년에 시작된 감정은 절박하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감정에 인생을 맡기면 마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상도 함께 붕괴됩니다. 오늘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불행은 내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상대에게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처음엔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늦게 온 인연에 감사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병원 진료가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조용히 뒤집힙니다. 감정을 나누던 사이가 돌봄과 의존의 관계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어디 갈지 내가 정했고 무엇을 먹을지도 내 취향이 반영됐고 약속 시간, 만남의 장소도 함께 정하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당신은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정할게요. 이건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습니다. 처음엔 고맙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말은 줄고 상대의 결정은 늘고 관계는 더 이상 둘이 아닌 한 명의 결정 한 명의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그 사람이 없으면 외출도 자신이 없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약 챙기는 일조차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은 어느새 연인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되어버립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9세 이정복 씨는 70대 후반 여성과 2년 넘게 연애를 해오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복 씨는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을 보내면서 생활 전반을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식사 챙겨주는 것도 고맙고 약 봉투 정리해주는 것도 든든했지만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건 먹으면 안 돼요라며 식단을 통제했고 몸이 이러니까 외출은 당분간 안 돼요라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부터 당신 병원은 내가 정한 병원으로 가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복 씨는 속이 뻣뻣하게 굳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감정보다 내가 이 관계에서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더 이상 대등한 사이가 아니라 내가 보호받는 존재라는 게 선명하게 느껴졌죠. 그 이후 그는 조심스럽게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를 혼자 다니기 시작했고 식사도 스스로 준비하면서 느리더라도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관계가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뀐 역할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반면 충남 논산에 사는 76세 최금자 씨는 자신의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의도적으로 연애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사람입니다. 그녀는 고관절 수술 이후 한동안 거동이 불편했지만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거리두기를 했어요. 내가 병들었다고 이 관계에서 약자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병원 예약은 직접 전화했고 간병인을 고용해 연인이 돌봄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날 가엾게 보거나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지금도 연인과는 주 2회 만나 산책하고 영화 보고 다른 날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다는 이유로 연인의 보호 아래서 자신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픈 순간에도 주도권을 지키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노년의 연애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관계의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약해졌다고 내 삶의 방향까지 맡겨선 안 됩니다. 사랑은 의존이 아닙니다. 몸이 흔들릴수록 마음은 더 단단히 중심을 잡아야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무너져도 나 자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내가 병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때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비로소 사랑도 삶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두 번째 불행은 경제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노년의 사랑은 의외로 돈에서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지출입니다. 밥값을 내가 한번 내고 생일 선물로 약간의 용돈을 주고 택시비까지 챙겨주는 게 정의자 예의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지출하는 쪽에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거절하지 않는 상대는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거나 무언의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유, 카드값이 이번 달 좀 많이 나왔네. 병원비가 부담돼서 큰일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반복되면 내가 도와줘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줄어들고 상대방의 형편을 챙기느라 본인의 필요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노년에는 이런 경제적 손실을 되돌릴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젊을 땐 잘못된 투자나 실수도 다시 일해서 메꿀 수 있지만 노년에 한번 무너지면 다시 시작할 체력도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 문제를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한테 마음을 줬다고 말하면 자식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 결국 속으로 끙끙 앓다가 더 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5세 오정자 씨는 퇴직 후 받는 연금과 적금으로 조심스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요가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가까워지면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자상하고 자주 안부를 챙겨줘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자 씨, 사실 내가 병원비가 좀 밀려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그 말에 그녀는 몇십만 원을 도와줬고 고맙다며 그가 눈물을 흘리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도 병원비, 약값, 차량 수리비 등 이유는 달라졌지만 돈 요청은 계속됐고 정자 씨는 본인의 저축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월세를 보태준다며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그 남성은 나중에 카드까지 함께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자 씨에겐 사랑이니까 괜찮다는 감정으로 포장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남성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거의 바닥이었고 카드는 이미 한도까지 사용된 뒤였습니다. 정자 씨는 그제야 딸에게 털어놨지만 왜 그런 사람한테 속았냐는 말에 고개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 하나를 믿고 내 인생을 건 게 너무 바보 같았던 거예요. 반면 인천 연수구에 사는 73세 박성자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미술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몇 달간 좋은 관계를 이어오던 중 상대가 요즘 수입이 끊겨서 좀 힘들다고 조심스레 말하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도움 드릴 수는 있지만 그 순간 우린 연인이 아니라 후원자와 수혜자 관계가 됩니다. 그건 내가 원했던 관계가 아니에요. 그 말에 상대는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이후 오히려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 돈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지키기로 약속했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각자 비용을 내며 부담 없는 선에서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자 씨는 말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 거지 후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도 지키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지키고 싶으면 돈 얘기 나올 때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해요. 한 사람은 감정에 끌려 경제를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경제의 경계를 지켜 감정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불행으로 바뀌는 순간은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내어준 때부터 시작됩니다. 경제적 무장은 감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걸 넘긴 순간부터 사랑은 흔들리고 결국 인생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세 번째 불행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감정이라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위로받고 정을 나눈다는 건 분명 삶에 활력을 줍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그 감정이 균형을 잃는 순간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문자 한 줄에도 웃음이 나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감정이 삶을 버티게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점점 짙어지면서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전에는 없던 불안이 찾아옵니다.
답장이 늦으면 조바심이 나고 전화가 없으면 온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도 혼자서 이유를 분석하고 괜히 자책합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이제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하루에 12번씩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떨어집니다. 약 먹는 시간도 있고 운동도 귀찮아집니다. 하루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만 채워지고 이전엔 잘 챙기던 건강관리도 인간관계도 일상의 리듬도 무너져 버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입맛이 사라지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진료를 받으면 의사는 말합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스트레스가 심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노년에 찾아오는 감정 과부하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내 안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감정의 파괴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8세 최은자 씨는 몇 년 전 한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외롭던 일상의 생기가 돌고 함께 차 마시고 걸으며 젊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남성의 연락이 뜸해졌고 은자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연락이 없자 머리가 지끈거렸고 저녁엔 밥을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울었습니다. 그 불안은 가슴 두근거림으로 불면증으로 식욕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노인 우울 초기 증상입니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충북 제천에 사는 76세 오말순 씨는 같은 연애를 하면서도 스스로의 균형을 지켜냈습니다. 그녀도 한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 감정이 흔들릴 만큼 이 관계에 깊이 빠지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문자가 안 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하루를 흔들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말순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하고 식사는 꼬박꼬박 챙기며 일주일에 2번씩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남성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 중이지만 그녀는 그 관계를 삶의 일부로 두지, 삶의 전부로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에 휘둘리다 마음이 무너졌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지키되 자기 자신도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돌보는 힘이 점점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 병들기 전에 마음이 먼저 허물어지는 것, 그게 노년 연애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늦은 사랑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내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곧 내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네 번째 불행은 연애가 아니라 봉사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같이 걸어주고 약속을 챙겨주는 게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오랜만에 들었고 오전엔 병원, 오후엔 반찬 만들어 나눠주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연애가 아니라 돌봄 노동이 됩니다.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건강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순간 관계의 흐름이 변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라며 손을 잡았던 일이 이젠 당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라는 말로 되돌아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닙니다. 병원 예약해주는 사람, 약 봉투 정리하는 사람, 속옷 챙겨주는 사람, 즉 간병인으로 바뀝니다. 이 불균형은 아주 빠르게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외출도 줄이고 병원에 같이 가주는 걸 넘어서 약값을 부담하고 생활비까지 일부 보태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고맙다는 말도 사라집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고요? 나이 먹어서 사랑받고 싶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속으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나조차도 이 상황을 합리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찾아주겠어.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잖아. 이 사람마저 없으면 정말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이 나를 그 관계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묶인 마음은 점점 더 깊은 희생과 체념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5세 한정임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같이 시장도 보고 병원도 동행하며 정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부터 정임 씨의 집으로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 반찬을 해달라, 약을 찾아달라, 심지어 빨래도 부탁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정임 씨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하루 대부분을 그 사람을 위해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디가 아프다는 말에 양손 가득 약봉지를 들고 가고 외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말에 새벽에 전화 받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그가 자식처럼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해도 그저 참고 웃어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가 돌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받기만 하는 관계더라고요. 간병인을 구한 게 아니라 연인을 사귀고 싶었던 거였는데 반면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4세 윤태임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 역시 한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지만 상대가 무릎이 불편해지며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연애고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나는 당신의 연인이 될 수는 있어도 간병인이 될 순 없어요. 상대는 처음엔 실망했지만 오히려 이후엔 그녀를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함께 여행을 다니고 병원은 각자 알아서 가며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임 씨는 말합니다. 내 시간이 없어진 순간부터 그건 사랑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남은 인생을 돌보는 데만 쓰긴 너무 아깝잖아요. 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내어주다 지쳤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과 경계를 분명히 하며 삶을 지켰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따뜻해야 하지만 그 따뜻함이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이어지면 그 관계는 반드시 소진으로 끝납니다. 사랑이 아니라 봉사라 느껴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불행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노년의 연애, 상대방을 돌보느라 내 삶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진짜 사랑받고 있는 걸까?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5번째 불행은 삶의 중심이 그 사람 하나로 좁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가슴이 뛰었습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에 웃음 짓는 나날은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렘이 지속되면서 조용히 무너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삶입니다. 하루가 점점 그 사람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약속 시간은 그 사람에게 맞추고 식사도 취향도 가고 싶은 곳도 모두 양보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어들고 자식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가던 모임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서 그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나는 어느 순간 스스로의 일상과 관계, 취미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감정의 기복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좋으면 나도 하루가 편하고 답장이 늦거나 차가운 말투가 느껴지면 온종일 불안에 휩싸입니다.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반복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조이고 잠을 설치고 식욕도 떨어지며 몸까지 망가져갑니다. 노년의 사랑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관계는 균형이 아닌 의존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멀어지거나 연락이 끊기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잃은 듯한 허무함에 휩싸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사랑이 결국 더 깊은 외로움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김영분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를 시작하며 다시 젊어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친구들과의 약속은 사라지고 딸과 손주의 전화도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일상을 그 사람 중심으로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자에도 전화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그제야 자신이 너무 많은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다 내 삶을 놓쳐버렸어요. 연애가 아니라 종교처럼 믿고 매달렸던 거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전북 정읍의 74세 박정임 씨는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 역시 지역 도서관 봉사활동을 통해 한 남성과 가까워졌지만 내 일상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켰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식사도 자주 했지만 라인댄스 모임, 손주 돌보는 날, 친구들과의 약속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성이 당신은 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기냐며 섭섭함을 토로하자 우린 서로의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가까워지면 안 돼요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임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좋았고 지금도 좋지만 내가 나를 잃고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아니에요. 사랑이 내 삶을 망가뜨리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한 사람은 사랑을 중심에 두다 자신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중심에 두다 사랑을 지켰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감정보다 삶의 균형이 먼저입니다. 마음은 줄 수 있어도 삶 전체를 맡겨선 안 됩니다. 진짜 불행은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 인생을 다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77세 김윤희 씨는 아들과 함께 살다가 3년 만에 가출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조용히 살아도 민폐래요.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손주 눈치 보며 라면도 못 끓이는 하루. 밥값도 자존심도 전기세마저 미안해야 하는 노후. 그녀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좁지만 마음은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노년의 행복은 숫자도 가족도 아닙니다. 오롯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그것이 혼자 사는 삶입니다. 왜 혼자 사는 게 가장 행복한 노년인지 6가지 이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상이 끝나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젠지 아십니까? 죽음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나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때입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자식은 바빠서 전화 한 통 없고 함께 사는 가족은 괜히 티 낼까 말도 못하고 병든 몸을 끌고 끼니를 해결하고 약을 먹다 토해도 밥 안 먹었어요. 소리 듣는 삶. 차라리 혼자였으면 마음 다잡고 정리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그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준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윤미선 씨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병원 입소를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에서 내 이불 덮고 죽고 싶다. 그렇게 혼자 사는 원룸에서 항암 치료 대신 영양식과 산책을 선택했고 마지막 1년을 누구보다 정갈하게 살아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손으로 직접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체력이 닿을 때마다 유서를 정리하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발견될 주소록 메모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가족이 옆에 있었으면 눈치 보느라, 불안에 떠느라 이 모든 걸 못했을 거예요. 윤 씨는 세상을 떠나기 3일 전 자신이 자주 가던 꽃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내가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녀는 자신의 이불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방 안엔 꽃향기와 조용한 음악만이 남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달라집니다. 혼자 살면 그 준비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억지로 참고 살아야 할 상황도 없습니다. 병이 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권리. 그 권리가 바로 혼자 사는 삶에서만 보장됩니다. 반대로 가족과 함께 살며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삼킵니다. 아프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말 못하고 상태가 나빠져도 밥 잘 먹었어요 라는 거짓말로 하루를 버팁니다. 눈빛 하나에도 혹시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따라붙고
결국에는 제대로 작별도 못한 채 병원 침대에서 혼자 숨을 거둡니다. 그게 함께 사는 노후의 진짜 얼굴입니다. 눈치 보고 짐되지 않으려 애쓰다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혼자 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며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끝을 존엄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남의 인생에 들러리 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 눈치 보며 돈 보태주고 며느리 기분 맞춰가며 밥상 차리고 손주 보느라 허리 휘는 인생.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노후입니까?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려먹히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혼자 살면 그런 인생 단칼에 끝납니다. 더 이상 누구의 들러리도 배경도 집안의 조력자도 아닙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해야 따뜻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집에 얹혀 살며 무언의 가사노동자가 됩니다. 밥을 차려야 하고 청소를 도맡고 심지어 손주까지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엄마, 그건 요즘 방식이 아니야 라며 무시당하거나 아버지,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라는 말에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존재감 없는 노년 얼마나 더 견디시겠습니까? 대구에 사는 최동희 씨는 딸 부부의 부탁으로 3년간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니까라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늘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유치원 등하교까지 책임졌으며 주말이면 반찬까지 만들어 챙겼습니다. 그런데 딸은 고맙다는 말보다 엄마, 애가 좀 예민하니까 말투 조심해라고 했고, 사위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신다는 눈치를 줬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손주가 아팠던 날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간 뒤 돌아와 약을 먹이자 아이가 토했고 사위는 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 키우는 방식이 너무 옛날이에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최 씨는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식모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혼자 살기 시작한 동희 씨는 말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사람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혼자 사는 노년은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식 인생의 부속품이 아니고 손주의 보모가 아니며 사위나 며느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들러리 서지 말고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한 무대를 살아야 할 때입니다. 혼자 살면 남의 인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식사는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하루 일정도 내가 정한 대로 흘러갑니다. 불쑥 찾아와 부탁하거나 내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는 일도 없습니다. 휴일 아침을 누군가의 부탁 전화로 깨는 일도 누군가의 짜증을 조용히 참는 일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비위도 맞출 필요 없이 내 기분대로 살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가장 확실한 해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에도 당신은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손에 끌려가지 말고 누구의 인생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혼자 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남의 인생에 끌려다니며 내가 사라지는 게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내가 나로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에 들러리 서지 말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거기가 바로 당신 자리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내 돈, 내 손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아놓은 돈을 믿었던 가족에게 뺏기고 고생해서 마련한 재산을 자식 명의로 넘겼다가 쫓겨나고 집 팔아 도와준 뒤에는 언제 도와줬냐는 표정으로 외면당하는 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재산도 통장도 노후 자금도 넘기고 결국 빈손이 된 사람들. 혼자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묻습니다. 엄마, 혹시 집 명예 좀 바꿔줄 수 있어? 아버지,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도움을 주는 게 가족 간의 당연한 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은 시간이 지나면 계산이 되고 권리가 됩니다. 내 돈인데 내가 눈치 보게 되는 순간부터 노년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이남호 씨는 30년 공무원 생활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외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의 부탁으로 그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바꿔줬습니다. 결혼 후 둘이 함께 살다 보니 집안일도 분담했고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는 점점 말을 줄였고 아들은 퇴근 후 방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 아버님,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황당했지만 이미 집 명의의 절반은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남호 씨는 한 푼 못 받고 집을 나왔고 지금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미련했다. 혼자 살았으면 돈도 지키고 자존심도 지켰을 거다. 이 사례 남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집이나 통장을 자식에게 맡겼다가 쫓겨난 노인이 수천 명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도와달라 한 적 없는데 왜 일이 후회되냐고. 그런데 그 후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혼자 살면 누구에게도 돈 맡길 일이 없습니다. 내 통장 내가 관리하고 내 집도 내 마음대로 씁니다. 누구와 상의하지 않아도 누가 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 죽을 때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진짜 내 돈입니다. 노년의 가장 슬픈 순간은 돈은 있는데 내가 못 쓰는 상황입니다. 자식이 이 돈은 나중을 위해 아껴야죠라고 말하며 당신 카드를 빼앗고 지출을 통제합니다. 병원 가는 것도 외식하는 것도 누군가 허락해줘야 가능한 삶. 과연 그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일까요? 혼자 살면 이런 일 없습니다. 아플 땐 내가 결정해서 병원에 가고 돈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씁니다. 치킨이 먹고 싶으면 시키면 되고 여행 가고 싶으면 떠나면 됩니다. 돈이 적어도 내 손에 쥐어진 돈은 자유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누군가 눈치 보며 써야 하는 돈은 족쇄입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나만의 공간과 내 삶의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혼자 사는 데서부터 가능합니다. 남한테 퍼주다 빈털터리로 늙어가는 인생이 아닌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주체적인 노년.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가족이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정 많은 게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돈도 감정도 자존심도 내 손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시작은 혼자 사는 용기에서부터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나를 버린 사람들을 미련 없이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아꼈던 친구, 그렇게 정성 다했던 자식,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 그런데 나이 드니 어떻습니까? 연락은 끊기고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죽든 말든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도 매달립니까? 미련은 독입니다. 애정은 배신으로 되돌아옵니다. 혼자 살면 이런 인연들 단칼에 끊고 속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자식 마음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노년. 그런데 정작 그들은 당신의 생일도 아픈 날도 필요할 때도 외면합니다. 결국 혼자 병원 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우는 게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사십니까?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이정자 씨는 사남매를 혼자 키워냈습니다. 옷 한 벌 싸입지 않고 허리 휘도록 일해 대학까지 졸업시켰고 결혼 자금까지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무릎 수술을 받게 되자 자식 넷 모두가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회사도 어렵고 시간도 안 맞아서요. 간병인 쓰세요. 이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간병인 월급 줄 돈은 내가 보탰지만 자식들이 안아줄 온기는 내가 줄 수 없었나 봐요. 그날 이후 이 씨는 자식들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젠 내 이름도 저장하지 말라고 전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엄마가 아닙니다. 혼자 원룸을 얻고 살기 시작한 그녀는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손으로 직접 끓인 미역국을 먹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울지 않으니까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살만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혼자 사는 노년은 관계의 선택권이 생깁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미련 남은 관계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매번 상처만 주는 자식, 말끝마다 날 무시하는 친구, 체면 때문에 억지로 이어온 형제. 더 이상 끌려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왜? 노년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벅찬 이 시기에 남의 눈치 보며 남의 평가에 흔들리며 남이 만든 죄책감에 눌려 살 이유는 없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곧 내 인생에 누구를 들릴 것인가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자유이자 복수입니다.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을 다시는 들이지 않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 안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순간,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의 진짜 기쁨입니다. 사람이 준 상처는 사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건 그 어떤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방식, 혼자 사는 삶입니다. 미련을 버리고 사람을 정리하고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공간. 그곳이 바로 당신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노년의 집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5번째 이유는 하고 싶은 걸 언제든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참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자식 키운다고 배우자 눈치 보느라, 부모니까, 가장이니까, 어른이니까라는 말에 모든 욕망을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취미, 먹고 싶었던 음식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 들어서도 남 눈치 때문에 여전히 나를 누르며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혼자 살면 누구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도 좋고 밤 12시에 드라마를 봐도 됩니다. 점심으로 짜장면을 2그릇 시켜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동하면 동네 꽃가게에서 튤립 한 다발을 사들고 집에 돌아와도 되고 하루 종일 라디오만 틀어놓고 소파에서 빈둥거려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그게 노년의 진짜 특권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나 자식과의 동거 속에 갇힌 노인들은 이 작은 자유조차 허락받지 못합니다. 김포에 사는 박성희 씨는 며느리와 함께 살며 불편한 행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여주는 국은 늘 작고 냉장고의 반찬은 늘 박 씨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TV 볼륨은 손주 자는 시간에 맞춰 7 이하로 맞춰야 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조차 집 분위기에 따라 조절해야 했습니다. 말로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했지만 성희 씨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경로당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부터 삶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구나. 몇 달 뒤 박 씨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나와 원룸을 얻었고 매주 2번 수묵화 교실에 가고 날이 좋으면 혼자 근처 호수공원을 걷습니다. 카페에 앉아 혼자 그림을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습니다. 그럼 박 씨는 이제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혼자 사는 노년은 나에게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는 허락을 줍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와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소중하고 강력한 자유를 안겨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고통은 우울이 되고 침묵이 되고 결국 삶의 의욕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생기고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가는 삶이 외롭고 피곤한 법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가 아니라 이제라도 해보자고 마음먹는 순간 노년은 다시 시작됩니다. 혼자 사는 인생은 그렇게 나를 해방시킵니다. 그 해방이야말로 늦게 피는 가장 아름다운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6번째 이유는
내 삶의 리듬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자고 언제 먹고 언제 나가고 언제 쉬는지 지금 그 모든 게 가족 눈치, 자식 시간표, 손주 등하원에 맞춰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인데 남의 스케줄에 끌려다니는 하인 같은 노후 언제까지 참을 겁니까? 혼자 살면 아침 10시에 느긋하게 일어나도 되고 오후 3시에 혼자 떡볶이를 시켜 먹어도 됩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리듬으로 사는 인생,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서금래 씨는 사위와 딸 집에서 함께 살며 아침 6시 기상, 저녁 8시 소등이라는 철저한 가족 규칙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TV 소리는 줄이고 전화는 작게 받고 방 안에 걸어둔 시계마저 틱틱 소리 커요라는 며느리 말에 떼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문 같았습니다. 샤워는 모두가 잠든 뒤 몰래 했고 늦게 배달 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는 것도 눈치를 보며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금래 씨는 말했습니다. 나 사람처럼 살고 싶어. 지금은 가축처럼 산다. 그 후 금래 씨는 조용히 방을 뺐습니다. 작고 낡은 고시원이었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여긴 내가 내 시간대로 사는 집이에요. 밤새 라디오를 틀어도 새벽에 냉면을 시켜 먹어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는 공간. 그렇게 하루가 흐르자 그녀는 마침내 되찾은 자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지금 늙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노년의 행복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식 스케줄에 맞춰 병원 가고 며느리 기분에 맞춰 반찬을 만들며 손주 시간에 맞춰 삶의 박자를 끌려다닙니다. 그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에 껴맞춘 조연일 뿐입니다. 혼자 살면 시계가 멈춰도 괜찮습니다. 계획이 없어도 괜찮고 밥 시간이 들쭉날쭉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 느슨한 리듬이 바로 진짜 사람 사는 시간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든 그 순간부터 내 시간은 그들의 것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허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미 삶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 리듬을 되찾을 때입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남의 집이 아니라 고요하고 느긋한 나만의 시간표 속에서 살 수 있는 삶. 그 해방은 오직 혼자 살 때만 가능합니다. 노년은 누구보다 느긋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뺏긴 채 산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이제 견디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 리듬으로 당신 뜻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 권리를 완벽하게 되찾아 줍니다. 끝으로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혹시 쿠팡에서 물건을 사실 경우 영상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눌러 쿠팡으로 접속하여 물건을 사시면 인생무상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앞으로 부탁 바랍니다. 아버님, 검사 더 받으셔야 해요. 근데 비용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간병인은 없으신 거죠? 보호자 없으면 입원은 어렵습니다. 정신이 멀쩡해도 돈이 없으면 끝납니다. 노인의 삶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본 한 노년의학과 전문의는 단언합니다. 병이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병이 오면 치료는커녕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약값, 병원비, 간병인 비용 모두 돈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노후는 곧 생존 투쟁으로 바뀝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6가지 순간이 바로 내일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노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평생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닙니다. 아이들 울음소리, 가족의 웃음, 아내의 된장국 냄새, 내가 손수 박은 못 하나까지 모든 인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이 바닥나자 그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관리비가 밀리고 보험료는 연체되고 냉장고는 텅 비어가고 전기마저 끊길 위기. 결국 결심합니다. 이 집 팔아야겠구나.
평생 지켜온 공간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단지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 한 줄을 스스로 지우는 겁니다. 내 손으로 꺼내는 이삿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찢고 현관문 손잡이를 마지막으로 잡을 때 손이 떨립니다. 몇십 년을 살았던 집인데 마지막 인사는 너무 허망합니다. 누구 하나 배웅해주는 이도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살던 76세 한영옥 씨는 남편과 함께 34년을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소득 없는 노년과 자식에게 폐 끼치기 싫은 체면뿐이었습니다. 연금도 없고 사보험도 없던 그는 기초생활비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쌓이는 관리비와 각종 고지서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 좀 봐주세요. 처음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팔릴까 두려우면서도 팔리면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몇 주 후 집은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원룸 보증금을 냈습니다. 욕실과 주방이 붙은 좁은 방, 창문은 도로를 향하고 있어 하루 종일 자동차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녀는 이삿날 밤 집 구석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쫓아낸 게 아닌데도 이건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날 이후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렇게 초라할 줄 알았으면 젊을 때 돈이라도 좀 아껴둘걸.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자식 뒷바라지와 생활비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한 씨는 그 뒤로도 버릇처럼 아파트 단지를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집이 눈에 들어올까 두려워서입니다. 친구에게도 그 동네를 지나갈 일이 생기면 미리 그쪽은 피해서 가자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그 집은 여전히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은 재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세금이 무겁고 관리비가 괴롭습니다. 결국 평생 지켜온 보금자리를 내 손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이 순간 사람은 한순간에 낯선 세계로 밀려납니다. 거기엔 추억도 체면도 익숙함도 없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버티는 일상만 있을 뿐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내가 만든 공간에서조차 나를 거부할 때입니다. 집은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사람은 존재 자체를 잃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자식 눈치 보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내 집인데도 냉장고 하나 열면서 이거 먹어도 되나? 눈치를 봐야 하고 내 인생인데도 하루 일과를 자식 기분에 맞춰야 하는 순간 그때부터 노인은 사람이 아니라 민폐로 전락합니다.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돈 없는 노인은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존이 오래될수록 자식의 표정은 변하고 말투는 차가워지고 결국엔 한숨과 눈총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무너지는 가족의 시작이며 노년 자존심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지점입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를 노인은 너무 잘 압니다. 엄마, 전기세 많이 나왔어요. 한마디에 움찔하고 이번 달은 외식 좀 줄이자는 말에 스스로 조심합니다. 그러다 돈 좀 들어올 때까지 며칠만 친정가 있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오면 그땐 마음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식 집에서조차 임시 거주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노인은 더 이상 부탁도 못합니다. 아파도 말 안 하고 보고 싶은 손주 얼굴도 멀리서만 바라봅니다.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TV 소리도 줄이고 눈에 안 띄려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결국 집 안에 있어도 투명인간이 되고 맙니다. 경상남도 거제에 사는 최경자 씨는 73세입니다. 몇 해 전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가진 돈이 거의 바닥나 큰딸 집에 잠시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엔 딸도 사위도 따뜻했습니다. 엄마 여기 오래 있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3개월을 넘기면서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위의 표정이 굳더니 점점 딸마저 말이 줄었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달부터 요양원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최 씨는 밤새 울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파트 근처 원룸을 얻어 혼자 살게 됐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없는 방이었지만 딸 눈치 안 보면서 밥 먹는 그 공간이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이게 진짜 내 밥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이 밉진 않지만 자식에게 의존했던 자신의 지난날이 더 밉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애틋함은 사라지고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거리만 생깁니다. 그 거리는 결국 같이 살 수 없는 간격이 되고 부모는 점점 말수가 줄고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늙어 돈 없으면 자식에게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효자든 아니든 돈 앞에선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랑도 정도 결국엔 경제 위에 서 있어야 지켜집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같이 식사하며 웃을 수 있으려면 부모에게도 최소한의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늙어 돈 없다는 건 단지 가난한 게 아니라 자식 앞에서조차 작아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서러운 노후는 없습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세 번째 순간은 명절 아침 갈 데 없이 혼자 밥 먹을 때입니다. 이 순간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인데도 그날 아침 밥상 앞에 나 혼자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인생 전체가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TV에서는 설날 특집이라며 온 가족이 모여 웃는 모습을 내보내지만 내 방엔 정적만 가득합니다. 전기밥솥에 하루 전 남은 밥을 데워 대충 김 한 장 올려 먹고 국도 없이 물로 넘깁니다. 이게 내가 쌓아온 인생의 끝이라니 자괴감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자식들이 나를 잊은 게 아닙니다. 연락은 옵니다. 엄마, 이번 명절은 못 갈 것 같아요.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차례는 나중에 지낼게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말 뒤엔 모시기 부담스럽다는 진심이 숨어 있다는 걸. 그런 문자를 받고도 괜찮다고 답장을 보낼 때 손이 떨립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부모인데 왜 이리 초라한 신세가 됐는지 억울하고 서글픕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운택 씨는 올해 74입니다.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수도권 외곽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 설날 정 씨는 아침 일찍 차례상을 차릴 준비를 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산 나물과 마른 반찬 몇 가지를 꺼내려다 뭐하러 이걸 차리나 하는 생각에 손을 놓았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 하나에 계란을 깨놓고 혼자 먹었습니다. 식탁 위엔 성냥감만한 액자 하나, 아내의 영정사진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에 사는 노인 한 분이 전을 나눠주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정 씨는 눈물이 터질까 봐 문만 열고 감사합니다 하고 황급히 닫았습니다. 돌아서면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꼴인가. 그날 밤 정 씨는 TV도 끄고 불도 끈 채 불 꺼진 방에서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제일 서러웠던 날이 그날이었다. 살아있다는 게 미안하더라. 명절 아침에 느끼는 고립감은 평소의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엘리베이터에 실린 선물 상자들, 다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SNS에 올리는 자식들의 모습까지 모든 게 나만 빼놓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하루는 시간도 느리게 갑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저녁엔 전파사처럼 깜빡이는 네온사인 불빛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괜찮아. 오늘만 넘기면 되니까. 하지만 그 하루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돈이 있었다면 음식 몇 가지라도 사서 지인들과 식사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여행을 떠나 혼자라도 바다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나 자신에게 오늘도 괜찮은 날이라고 위로할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외로움은 가난을 타고 더 깊어지고 자존심은 부서진 그릇처럼 조각납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한 순간은 이렇게 명절 아침 고요한 방 안에서 찾아옵니다. 이때 느끼는 상실은 단지 자식이 안 온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듯한 절망, 그것이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네 번째 순간은 병원비가 무서워 아픈 몸을 숨길 때입니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깨질 듯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어 그냥 누워 있어야 한다면 그 삶이 과연 사람다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늙어 돈 없다는 건 단순히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이 아파도 손 한 번 못 쓰는 현실이고 기침 한 번 하면서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굴욕입니다. 병원은 돈 있는 사람이나 가는 곳이라는 말이 진짜처럼 들리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무너지고 맙니다. 진짜 지옥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파도 참아야 하고 참다 못해 약국에서 가장 싼 진통제만 찾게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자고 해도 그냥 약만 주세요라며 고개를 젓습니다. 왜냐고요? 검사비, 진료비, 약값까지 더하면 하루 밥값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려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돈 없으면 입 다물어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런 삶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병 자체가 아니라 병원 갈 용기가 사라집니다. 불안해도 무시합니다. 몸이 망가져도 모른 척합니다. 그러다 쓰러지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도 가족도 지인도 없는 그 방 안에서 그제서야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충청북도 옥천에 사는 박영래 씨는 69의 허리 디스크로 쓰러졌습니다. 원래는 가벼운 통증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찌릿찌릿했지만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가면 몇만 원은 깨진다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연금도 없고 아내마저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살다 보니 돈 나갈 일을 최대한 줄이는 게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 물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꺾이며 그대로 거실에 쓰러졌고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멀리 있었고 전화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틀을 거실 바닥에서 버텼습니다. 밥도 물도 없이 몸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8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이웃 주민이 찾아왔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병원에 왔다면 단순한 물리치료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술도 어렵고 회복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박 씨는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무엇이 박 씨의 인생을 망가뜨렸을까요? 병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을 방치한 것이 그의 노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병원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늙은이의 용기와 자존심을 쥐락펴락하는 무기입니다. 돈 없으면 병도 눈치 보게 되고 병원도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외면이 곧 인생의 끝이 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통증을 참으며 약 한 알로 하루를 버티며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 채 잠듭니다. 이처럼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아픈데도 병원 한 번만 편히 가지 못할 때입니다. 그 절망은 단순한 가난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무너지는 절벽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다섯 번째 순간은 장례식이 두려워질 때입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뒤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섭습니다. 내관 하나 마련할 돈도 없고 상주가 될 자식도 없고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줄 친구도 없다면 그 죽음은 인생 전체의 쓸쓸한 종결선입니다. 병이 깊어지면 사람은 준비를 시작합니다. 유언장을 쓰고 유품을 정리하고 장례식장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그 준비조차도 사치가 됩니다.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시신을 수습하지? 자식은 바쁠 텐데 혹시 연락이 안 닿으면 어쩌지? 그런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엔 이릅니다. 차라리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 인간은 죽음을 겁내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는 백일환 씨는 올해 77입니다. 최근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드나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이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내 이름을 기억해 줄까? 자식들과는 오래전 연이 끊겼고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는 그를 조용한 어르신이라 부릅니다. 아무 일 없이 살았고 아무 사고 없이 늙어왔는데 그 마지막이 고요한 고독사가 될까봐 그는 요즘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 달 전 백 씨는 시청에 찾아가 조용히 묻습니다. 혹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직 건강하신데요. 백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미리 알아두려고요.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요. 그 말에 공무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후 백 씨는 인터넷으로 최저가 장례식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관을 가장 저렴한 나무로 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서 치르는 방식,
그렇게 하면 장례비가 15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조차도 지금 그의 통장엔 없습니다. 매달 30만 원이 채 안 되는 기초연금으로는 식비도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문득문득 죽지 않기 위해가 아니라 죽었을 때 민폐 안 끼치기 위해 더 조심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하고 외출도 줄입니다. 그 스스로 말합니다. 지금 나는 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아직 돈의 공포를 모르는 것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죽음마저 준비할 수 없을 때입니다. 생이 끝나도 존엄은 지키고 싶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엔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그 작은 바람조차 사치가 됩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를 남손에 맡겨야 하는 삶, 그 순간보다 서러운 건 없습니다. 살아도 외롭고 죽어도 외로운 것. 이것이 돈 없는 노인의 마지막 그림자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6번째 순간은 가고 싶은 데 있어도 한 푼이 없어 주저앉을 때입니다. 날씨는 맑고 햇살은 따뜻합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펼치고 연인들은 셀카를 찍으며 웃고 있습니다. 나도 저기 가고 싶습니다. 단지 버스 한 번, 입장료 몇천 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될 것 같지만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그 마음은 그대로 접힙니다. 이 나이에 돈 없다고 나들이 한 번을 포기하는 현실? 이보다 더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노인은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도 마음은 여전히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봄엔 꽃을 보고 싶고 여름엔 바다 냄새를 맡고 싶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웃고 간식 하나 사 먹으며 나도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단 돈 10,000원이 없어 그 욕구는 늘 미뤄지고 그 기다림은 점점 체념으로 바뀌어 갑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김정임 씨는 3년째 대구 근처 불로동 꽃단지를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그곳으로 꽃놀이를 간다고 사진을 보내오면 그녀는 예쁘다, 잘 다녀와라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그곳은 버스로 왕복 2번이면 되는데 그날 하루 식비가 빠듯해 그냥 소파에 앉아 TV로 꽃구경을 대신합니다. 심지어 손주가 할머니도 같이 가요 말해도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할머니는 집이 편해. 그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돈이 없을 뿐입니다. 몇 해 전 동네에서 친구들과 봄소풍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녀는 가장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난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 그 말 뒤엔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 씨는 오래된 서랍에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언젠가 직접 손으로 써둔 가보고 싶은 곳 10군데. 해운대, 경복궁, 속초, 합천영상 테마파크 하나도 못 가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어서입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건 젊은 사람의 말입니다. 나이 들어 버스 갈아타는 것도 힘든데 주차비, 입장료, 간식비까지 계산하면 하루 외출은 큰 부담입니다. 돈이 없으면 삶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모든 것 앞에 포기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게 매일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마침내 바람조차 갖지 않게 됩니다. 삶은 움직임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으로 몸도 따라가야 살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마음은 갇히고 몸은 굳어집니다. 그게 하루, 한 달, 몇 년을 이어지면 결국 한계가 옵니다. 나가는 법을 잊고 느끼는 법을 잊고 결국에는 사는 법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단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을 참고 가고 싶은 길을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할 때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박탈감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존재감마저 부정당하는 철저한 무력감입니다. 이보다 더 가혹한 노후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고 주저앉기만 한다면 남은 생은 계속 무너질 뿐입니다. 적게 벌어도 확실히 모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 매달 일정 금액을 무조건 먼저 저축하십시오.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통장에서 따로 빼두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둘째, 지출을 기록하십시오. 자신이 어디에 새고 있는지를 알아야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퍼주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살아야 할 때입니다. 넷째, 단기 알바나 돌봄 일자리, 재택 업무 등 소액 수입이라도 끊기지 않게 이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복지제도, 무료 혜택, 공공서비스도 내 권리입니다.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늙어도 내 힘으로 사는 삶, 그 자존심을 되찾는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검사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근데 비용이 좀 부담되실 텐데요. 간병인 없으면 입원은 어렵습니다. 혼자 계시는 거 맞으시죠? 이 말 남의 얘기 같죠?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그 병실에 혼자 누워서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도 못 받고 입원도 거절당하는 그 순간,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한 노년 전문의는 단언합니다.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병보다 자존심이 먼저 죽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작아지고 약값 걱정에 진단을 미루고 침대 대신 집 안구석에 누워버리는 삶. 지금 당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하는 5가지 초라한 순간이 당신에게 내일 찾아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지금부터 당장 돈을 모으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니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내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자식 위해 희생한 세월이 몇십 년인데 어느 날부터 자식의 눈빛이 바뀝니다. 아버지, 그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엄마, 이제 좀 조심하세요. 한때는 내 품에서 울던 아이들이 지금은 내 숨소리조차 귀찮아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돈 없는 부모는 조언도 걱정도 관심도 전부 잔소리가 된다는 걸. 인생을 다 바쳤던 존재에게 뒷모습을 돌려지는 그 순간 인간은 가장 초라해집니다. 자식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건 아주 작은 계기입니다. 밥값을 자주 내주지 못하고 병원비를 손 벌리게 되고 손주 용돈을 챙기지 못하는 시점부터입니다. 처음엔 미안한 눈치였던 자식도 시간이 흐르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바뀝니다. 이번 달도 도와줘야 하나? 라는 눈빛. 이래서 같이 살기 싫었다는 뉘앙스.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거리감이 가슴을 찢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절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식 앞에서 버티려 애씁니다. 돈이 없다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로 꾸역꾸역 하루를 넘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존심조차 무의미해집니다. 자식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고 결국 침묵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침묵은 체념이 되고 체념은 외로움이 되며 외로움은 결국 삶을 갉아먹습니다. 무너지는 건 물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의 말은 무게를 잃고 존재는 점점 투명해집니다. 생일이 되어도 연락 한 통 없는 자식, 아플 때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혼자 기다리는 부모. 이게 지금 이 땅의 70대 이상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키운 자식에게조차 외면당하는 절망의 이름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4세 윤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남편 없이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 식당 일을 해왔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그릇을 닦고 불 앞에서 서며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자식 둘은 서울로 대학을 보냈고 결국 좋은 직장도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그게 인생의 보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걸 다 내줬습니다. 전세금 보태주고 결혼 비용도 도와줬습니다. 남은 건 허리 디스크와 집 한 칸 없는 몸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밥을 먹었고 손주들도 웃으며 안겼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둘째가 결혼하고부터는 집에 오는 일이 줄었고 첫째는 해외 출장이 잦다며 매번 연락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 씨가 무릎 관절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비가 180만 원. 마땅한 수입이 없는 윤 씨는 큰맘 먹고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요즘 나도 빠듯해서. 그 한마디에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쌀을 씻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은 결국 미뤄졌고 다리가 아프면 방석을 두 겹 깔고 앉았습니다. 얼마 후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핸드폰 알림에는 둘째 아들의 이름만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딱 두 줄이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다음에 봐요. 선물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날 윤 씨는 미역국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가까운 이웃이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잘 나간다더니 왜 어르신은 늘 혼자예요? 그 말에 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빠서 그렇죠. 다 바빠요. 그러나 밤에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니? 이후 윤 씨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건 이제 없다. 다만 내가 돈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다. 손주 생일에도 축하 메시지만 보내고 친구가 밥 한 끼 사준다 해도 아니야. 나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다며 피합니다. 자식에게조차 작아진 자신이 너무 싫어서입니다. 이 사례는 말해줍니다. 자식은 늙은 부모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단 돈 없는 부모를 외면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면의 순간 사람은 가장 초라해집니다. 70살이 넘어서까지 자식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세상. 그것이 지금 우리 노인들의 진짜 현실입니다.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마트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다시 내려놓을 때입니다. 장바구니엔 고작 몇 개뿐이었습니다. 두부 한 모, 바나나 한 송이, 라면 한 봉지, 그리고 마지막에 넣은 참기름 소병 하나. 참기름은 요즘 식욕이 떨어져 밥에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고소한 냄새에 숟가락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망설이다 넣은 것이었습니다.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고 카드 단말기를 보려던 순간 계산원이 말합니다. 총 17,800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갑 속에는 연금 들어오기 전에 남겨둔 마지막 15,000원이 있었습니다. 2,800원이 모자란다. 손은 이미 지갑으로 향했지만 생각보다 오래 머뭇거렸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주기 시작합니다. 계산원은 무표정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마치 전신이 투명하게 드러난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 돈이 부족하구나. 그 눈빛이 너무도 뻔히 읽혔습니다. 아, 죄송한데 참기름은 빼주세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입안에서 말이 아닌 자존심이 으깨졌습니다. 손수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기분 좋게 고른 물건이 이제는 나한테 과분한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참기름병은 다시 직원의 손에 들려 바구니 밖으로 나갔고 계산은 13,800원으로 줄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받아들었지만 손끝은 차갑고 마음은 더 시렸습니다. 그 병 하나, 그 몇천 원이 그렇게 나를 작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75세 박정임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매주 수요일 오전이면 근처 할인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산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장바구니에는 메모지를 넣고 갑니다. 계란 19, 우유, 시금치, 콩나물, 고등어 한 마리까지 예산 2만 원.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을 다 보고 계산대로 향하는 길에 진열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에 먹고 싶었던 카스테라가 50% 할인 중이었습니다. 1,200원.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장바구니에 조용히 하나를 더 담았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총액은 예상보다 1,400원이 초과됐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카스테라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빼주세요. 계산원은 조용히 물건을 빼고 다시 계산했고 박 씨는 마트를 나서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왜 쓸데없이 그런 걸 집었니? 생일이고 뭐고 그깟 빵 하나가 뭐라고.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나서 박 씨는 식탁 앞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미역국도 없고 케이크도 없는 생일이지만 그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빵 하나 내려놓는 그 순간 사람으로서의 자존감도 함께 내려놓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작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달엔 꼭 여유있게 카스테라 하나 사 먹자. 내 생일이니까.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세 번째 순간은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못 나갈 때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부르면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 밥 한 끼 하자. 언제 얼굴 좀 보자.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설렜고 옷장에서 옷 고르며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와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밥값, 교통비, 커피값 그냥 앉아 있어도 돈이 드는 자리에 지갑 속 상황부터 떠오릅니다. 결국 핑계를 댑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예약이 있어서,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서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한두 번 모임을 거절하면 친구들도 눈치챕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언젠가부터는 단체 카톡방에서도 말이 줄어듭니다. 그들끼리 다녀온 여행 사진, 맛집 사진이 올라와도 나는 이모티콘 하나만 눌러줍니다. 좋겠다는 말조차 쓰기 어렵습니다. 부러움보다 초라함이 더 앞섭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늙어서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모임이 단지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우정이고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시간이며 내가 아직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 마지막 사회마저 멀어지면 사람은 점점 고립됩니다.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자존심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5세 최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예전 고등학교 친구들과 매달 한 번씩 점심 모임을 했습니다. 각자 은퇴했지만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드는 그 시간만큼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번갈아 바뀌었고 식사는 대부분 2만 원에서 3만 원 선이었습니다. 문제는 최 씨가 갑작스레 퇴직 후 보험해약까지 하며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고작 48만 원. 집도 전세로 살고 있어 월세처럼 관리비를 내야 했습니다. 전기세, 약값, 식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 연속 모임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걱정하며 전화를 했습니다. 몸 안 좋냐? 요즘 왜 안 나오냐? 그때마다 최 씨는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무릎이 좀 아파서 다음 달엔 꼭 나갈게. 세 번째 달 모임이 또 잡혔습니다. 이번엔 모임 장소가 순천 시내의 한 유명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식사비만 2만 5천 원, 커피까지 마시려면 3만 원이 넘을 상황이었습니다. 최 씨는 지갑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9만 2천 원. 다녀오면 이틀간 식비가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핸드폰을 꺼내 단체 채팅방을 조용히 나갔습니다. 며칠 후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젠 진짜 얼굴 좀 보자. 무슨 일 있어? 최 씨는 끝내 말을 못했습니다. 차마 밥값이 없어서 못 나갔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구가 보고 싶다. 그런데 내 주머니가 자꾸 날 외롭게 만든다. 이후 최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여행 사진, 손주 자랑, 부부 동반, 저녁 식사 모두 남의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무서운 건 병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나만 빠진 세상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깁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친구 자리 하나 못 나가는 초라함. 그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사람인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무너진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서럽고 초라한 순간입니다.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네 번째 순간은 살던 집, 재계약을 못해 쫓기듯 나와야 할 때입니다. 이 집 이번에 전세 올려야 할 것 같아요. 1천만 원만 더 올리겠습니다. 집주인의 말이 끝나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천만 원 말은 쉽게 하지만 지금 내 통장에 남은 돈은 120만 원. 병원비도 밀려있고 다음 달 연금까지 한 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은 불가능했습니다. 말은 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 돈은 좀 어렵습니다. 집주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리하셔야겠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 내가 살아온 이 집이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라는 현실이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계약서상으론 만기지만 마음으론 쫓겨난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건 내 짐을 내가 스스로 빼야 하는 그 과정입니다. 장판을 걷고 오래된 가구를 폐기물로 내놓고 택배 상자에 생필품을 꾸역꾸역 쑤셔 넣는 순간
그 안에는 내 지난 세월, 눈물, 시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집은 없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 전부입니다. 창문을 열면 벽이 보이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래도 비는 안 맞잖아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지금 내 현실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1세 최말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20년 넘게 살던 연립주택에서 지난달 이사를 나왔습니다. 계약 연장을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연금 외엔 소득이 없는 최 씨에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낼 거예요? 자식한테도 이제 못 부탁하겠고. 결국 그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도 못하고 동네 후배에게 부탁해 이삿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파는 이사갈 집에 안 들어간다고 버렸고 장롱은 계단에서 긁히며 겨우 나왔습니다. 냉장고는 오래돼서 새 집에선 전기세 폭탄 맞을까봐 놔두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내 세월을 이삿짐처럼 버리는구나 싶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집은 좁고 눅눅했습니다. 혼자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 주방은 커튼 하나로 가려져 있고 욕실엔 따뜻한 물도 잘 안 나왔습니다. 첫날 밤 최 씨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쫓겨나듯 살아야 하나,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며칠 뒤 우연히 동네 시장에서 예전 이웃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요즘 얼굴 안 보이시던데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좀 더 조용한 동네로 갔어요. 공기 좋고 조용해서. 하지만 마음속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보증금 감당 못해서 밀려났어요. 그냥 쫓겨난 거예요. 사람은 집을 잃을 때 삶의 축을 잃습니다. 평생을 버틴 공간에서 돈 한 푼 부족하다는 이유로 쫓기듯 떠나야 할 때 그 감정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입니다. 내 짐이 문 밖에 나올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 이젠 이 동네 사람 아니야. 70살 넘은 인생이 단 한 줄 계약서에 휘둘릴 때 그 순간 사람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보다 더 초라한 순간은 없습니다.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5번째 순간은 시장에서 가격표만 바라보다 그냥 돌아설 때입니다. 먹고 싶은 게 생겨도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은 분명히 멈췄고 마음은 이미 담고 싶은데 발이 저절로 뒤로 물러섭니다. 이거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아, 그렇군요. 조금 더 보고 올게요. 그 말은 사실상 안 사요의 다른 표현입니다. 돌아서는 내내 등 뒤에서 상인의 눈치가 느껴지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히는 것만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냥 구경하던 사람이 아니라 살 돈도 없이 들여다보기만 한 노인으로 보일까봐 그 생각이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특히 반찬가게 앞에 멈출 때면 더더욱 조기 한 마리, 멸치 한 봉지, 김치 조금 모두 내 입맛엔 익숙한 것들이지만 가격을 보는 순간 침이 쓱 들어갑니다. 젓가락을 드는 게 아니라 시선을 거두고 발길을 끊는 것이 이 나이의 식사 준비입니다. 장바구니가 가벼울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식욕보다 체면을 먼저 따져야 하는 순간 사람은 가장 초라해집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72세 조영불 씨의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재래시장에 갑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달걀 한 판, 두부 한 모, 채소 몇 가지. 그것도 매번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삽니다. 이날은 명절을 앞둔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장은 북적였고 냄새도 풍성했습니다. 생선구이, 잡채, 도라지 무침, 송편까지 손주들 오면 해주고 싶은 게 머릿속에 잔뜩 떠올랐습니다. 조 씨는 조심스레 반찬 가게에 다가갔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건 6,000원이고요. 이건 10,000원이에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43,000원. 전기세 자동이체 날짜도 다가왔고 병원 약값도 남아 있습니다. 조 씨는 잠깐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가방에 돈 좀 그냥 조금 더 보고 올게요. 그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걸어 나오며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머릿속엔 아까 본 그 도라지 무침의 반짝이는 윤기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남은 반찬은 깍두기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물 한 컵을 꺼내 마시고 마른 김으로 밥을 비볐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깟 반찬 하나 못 사면서 뭘 그렇게 보고 있었니? 그날 밤 조 씨는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TV 속 요리 프로그램에선 백화점 수산 코너에서 해산물을 고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도 화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그냥 구경도 하지 말아야겠다. 시장에서 손이 가지 않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사고 싶은데 살 수 없어서. 그 현실을 매번 마주하는 순간 사람은 작아집니다. 거울을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시장 한복판에서 멈칫하는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살 돈도 없으면서 괜히 가격표만 들여다본 자신이 가장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나를 향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젠 사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렇게 우리는 시장에서 단돈 몇천 원 앞에서 사람으로서의 선택할 자격을 잃어갑니다. 노년의 돈을 모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에게 증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물려주거나 현금을 미리 나눠주는 순간 내 삶의 안전망은 사라집니다. 애들이 잘해주겠지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배신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끝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오랜 인연도 돈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노년에 꺼낸 돈은 돌아올 확률이 낮고 돈을 빌려준 후 연락 끊기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친하다고 믿는 순간 통장이 비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노년에 돈을 모으려면 가장 먼저 쓸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쓸 이유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소비의 유혹과 감정 지출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로워서 사는 커피, 무리해서 켜두는 유료 채널, 습관처럼 나가는 소액 결제들, 이런 감정 소비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걸 멈추는 순간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정해진 돈 안에서 사는 연습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모으는 가장 큰 무기는 혼자 결정하는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도 부탁도 체면도 고려하지 말고 나 중심의 소비 판단을 하십시오. 돈은 버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더 어렵지만 노년에 필요한 건 작은 저축이 주는 살아갈 자신감입니다. 그걸 지키는 순간 인생은 다시 일어섭니다.